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요한 밤이 찾아와 세상이 잠드는 시간,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어쩌면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도시의 불빛에 가려진 하늘일 수도 있고, 멀리 별들이 쏟아지는 시골의 하늘일 수도 있겠죠. 그저 눈을 감고 당신의 머리 위로 펼쳐진 무한한 어둠을 상상해 보세요. 그 어둠 속에서 빛나는 수십억 개의 점들, 그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 태양과 같은 거대한 불덩어리 살아있는 별들입니다. 그들은 수십억 년 동안 고독하게 빛을 내며 우주를 가로지르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죠. 멀리서 보면 이토록 고요하고 아름다운 풍경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이 모든 빛과 열기 속에 우리의 연약한 몸은 단 한순간도 버텨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오늘 밤 탐험할 우주의 가장 깊고도 어두운 시면이 그러하듯이 말이죠. So, before you get comfortable, take a moment to like the video and subscribe. But only if you genuinely enjoy what I do here.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쭈어보고 싶네요. 지금 당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요? 그곳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흐르고 있나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마음속으로 속삭이며 우리 함께 아주 먼 옛날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존재했던 우주의 거대한 이야기 속으로 부드럽게 걸어 들어가 봅시다. 그 이야기는 모두 별들의 노래에서 시작됩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는 순간 우리는 수많은 별들을 보지만 그들은 그저 빛나는 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살아있고 숨쉬고 그리고 결국은 죽어가는 생명체입니다. 마치 우리처럼 말이죠. 별의 이야기는 거대하고 차가운 성간가스 구름에서 시작됩니다. 우주 공간을 조용히 표류하던 수소와 헬륨의 거대한 바다가 어떤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서서히 한 점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죠. 마치 아기 곰이 겨울잠을 자기 위에 자신의 몸을 웅크리듯 이 거대한 가스 구름은 자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를 향해 부드럽게 붕괴합니다. 이 붕괴 과정에서 가스 구름의 중심부는 압력과 온도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상승하게 되는데 이 과정은 수백만 년에 걸쳐 진행됩니다. 충분한 물질이 모이고 충분한 압력이 가해지면 마침내 그 중심부의 온도가 임계점에 도달합니다. 바로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는 순간이죠. 수소 원자들이 서로 충돌하여 헬륨을 만들어내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빛을 방출합니다. 바로 이 순간 새로운 별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별은 마치 우주의 가장 고요한 곳에서 피어난 불꽃처럼 그렇게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립니다. 별의 삶은 이 핵융합의 불꽃이 타오르는 한 계속됩니다. 별의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 향하는 핵융합의 압력과 별 자체의 엄청난 질량으로 인해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의 힘이 완벽한 균형을 이룹니다. 별은 수억 년 혹은 수십억 년 동안 이 섬세한 균형 속에서 평화롭게 빛을 내며 존재하죠. 마치 실 한 가닥에 매달린 거대한 추처럼 아주 작은 흔들림에도 깨질 것 같은 아슬아슬한 평화입니다. 이 시간 동안 별은 단순한 빛의 근원이 아니라 우주의 거대한 연금술사 역할을 합니다. 핵융합 과정을 통해 수소는 헬륨이 되고 헬륨은 탄소와 산소로 그리고 더 무거운 별들은 심지어 규소와 철과 같은 더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냅니다. 별의 중심부는 마치 거대한 용광로처럼 우리가 아는 모든 물질의 씨앗을 조용히 단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흥미롭고도 신비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 손가락 끝에 있는 하나의 원자를 상상해 봅니다. 그 원자를 이루고 있는 탄소나 산소 혹은 철 원자는 대체 어디에서 왔을까요? 놀랍게도 그 원자들은 우리 지구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십억 년 전 우리 태양계가 생겨나기도 전에 이미 존재했던 다른 별들의 심장에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 철 원자는
한때는 당신과 아득히 멀리 떨어진 은하의 어느 거대 항성 중심부에서 타올랐던 열기의 조각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피부를 이루는 탄소는 수억 년 전 별의 마지막 숨결과 함께 우주 공간에 흩뿌려졌던 흔적일 수 있죠. 우리는 모두 별의 먼지입니다. 이는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알아낸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우리가 마시는 물, 그리고 우리를 이루는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우주를 떠돌다 우리에게 도착한 별의 유산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은 우리가 우주의 거대한 역사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신비로운 존재인지를 나지막이 속삭여줍니다. 하지만 모든 별의 삶에는 끝이 있습니다. 별이 연료로 사용하던 수소와 헬륨이 고갈되면 내부에서 바깥으로 향하던 핵융합의 압력이 약해집니다. 이 순간 별을 유지하던 섬세한 균형이 깨지고 승리는 중력의 몫이 됩니다. 별의 외부층은 부풀어 올라 적색거성으로 변하기도 하지만 그 심장부는 중력의 힘에 의해 무자비하게 짓눌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태양과 같은 보통의 별들은 그 심장이 더 이상 붕괴하지 않고 하얀 난쟁이 별이 되어 차갑게 식어가는 운명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훨씬 더 거대한 질량을 가진 별들은 완전히 다른 훨씬 더 극적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들의 중심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붕괴하며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는 듯한 중력의 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어떤 것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은 우주에서 가장 장엄하면서도 가장 폭력적인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과학자들은 여전히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별의 수명이 다했을 때 그 마지막 숨결은 어떤 형태로 흩어지는가? 우리에게 친숙한 원자들로 돌아오는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존재로 변모하는가? 거대한 별의 종말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것은 단순한 물리학적 질문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별의 죽음은 단지 한 생명의 끝인가? 아니면 새로운 탄생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인가? 사실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멀리서 들려오는 별들의 마지막 노래를 듣고 그 잔해를 연구하며 그 신비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 마지막 노래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오늘 밤 탐험할 블랙홀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별의 죽음이 시작된 바로 그 순간 블랙홀의 전설도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별의 마지막 숨결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별이 연료를 모두 태워버리고 스스로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붕괴하기 시작할 때 그 과정을 주도하는 힘은 다름 아닌 중력이었습니다. 뉴턴은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중력이라는 신비로운 힘이 존재한다고 믿었죠. 그는 중력을 우주를 가로지르는 보이지 않는 밧줄처럼 모든 물체를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구와 달 사이, 태양과 행성들 사이에 작용하는 이 보편적인 힘 덕분에 우주가 혼돈에 빠지지 않고 질서를 유지한다고 보았던 것이죠. 뉴턴의 중력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모든 현상들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전설처럼 너무나 당연한 진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그 전설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과가 왜 떨어지는지 묻지 않고 그 힘이 대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훨씬 더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중력이 단순한 힘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중력이 공간과 시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라고 보았죠. 이를 설명하기 위해 그는 시공간을 하나의 거대한 직물에 비유했습니다. 우주 전체에 걸쳐 촘촘하게 짜여진 끝없이 부드럽고 유연한 양탄자 같은 것이라고요. 이 직물 위에는 별 행성, 그리고 은하와 같은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들이 놓여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위대한 통찰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질량을 가진 물체는 단순히 이 직물 위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로 인해 직물을 아래로 움푹 들어가게 만듭니다. 태양처럼 거대한 질량은 시공간의 직물에 깊고 거대한 함몰을 만들고, 지구와 같은 작은 행성들은 그 함몰된 경사면을 따라 마치 구슬이 경사로를 구르듯 태양 주위를 돕니다. 우리가 느끼는 중력은 태양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보이지 않는 힘 때문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으로 인해 휘어진 시공간의 곡선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뉴턴에게 중력이 보이지 않는 밧줄이었다면 아인슈타인에게 중력은 시공간이라는 거대한 양탄자에 새겨진 우아하고 섬세한 곡선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명적이었고, 심지어 많은 과학자들에게는 이상하게 들리기도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이 휘어지고 시간이 늘어난다는 개념은 우리의 직관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이론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별빛의 힘을 관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태양과 같이 거대한 질량을 가진 물체 근처를 지나가는 빛은 그 질량에 의해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가기 때문에 빛의 경로 역시 휘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태양이 너무 밝아서 태양 주변의 별빛을 관측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태양이 달에 의해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일식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1919년 영국의 천문학자 아서 에딩턴은 아프리카의 섬으로 원정대를 보내 이 신비로운 현상을 관측했습니다. 태양 주변을 지나오는 먼 별빛의 위치가 개기일식이 아닐 때와 미세하게 달라졌다는 것을 사진으로 기록한 것이죠. 그 결과는 아인슈타인의 예측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날 밤 전 세계는 뉴턴 시대의 중력에 대한 이해를 뒤로하고 아인슈타인이 제시한 새로운 우주의 그림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과학적 승리가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현실의 본질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조용한 혁명이었습니다. 이처럼 시공간이 유연한 직물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할 모든 블랙홀의 비밀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블랙홀은 바로 이 시공간의 곡률이 극단적으로 거의 무한하게 휘어진 지점이니까요. 하지만 이 아름답고 우아한 이론에도 해결되지 않는 미스터리가 존재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우주의 거대한 구조와 중력의 작용을 완벽하게 설명하지만 우주의 가장 작은 세계 원자와 아원자 입자의 세계를 지배하는 양자 역학과는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마치 두 개의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시인들이 같은 풍경을 묘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시인은 거대한 산맥과 휘어진 강물의 아름다움을 노래하지만 다른 시인은 그 산맥을 이루는 모래알 하나하나의 예측 불가능한 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이론 모두 그 자체로는 매우 성공적이고 정확하지만 서로를 통합하는 하나의 통일된 언어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우주에서 이 두 이론이 충돌하는 가장 극단적인 장소가 바로 블랙홀의 중심에 있는 특이점입니다. 그곳에서는 시공간의 곡률이 무한대로 커지고 질량이 한 점에 집중되어 우리가 아는 모든 물리 법칙이 무너집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그 지점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말하고 양자역학은 혼란스럽게 흩어져 버립니다. 물리학자들은 여전히 어떻게 이 두 위대한 이론을 결합하여 우주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단 하나의 이론을 만들 수 있을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우주가 시작된 빅뱅의 순간을 이해하는 데에도 필수적이죠. 사실 우리는 아직 블랙홀의 중심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아인슈타인이 남긴 우아한 곡선의 그림자와 양자역학이 남긴 예측 불가능한 확률의 흔적을 따라 그 수수께끼를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갈 뿐입니다. 이 미스터리는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어쩌면 블랙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의 한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너머에는 어떤 새로운 진실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우주의 가장 어두운 도서관일지도 모른다고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모든 현상들은 바로 이 시공간의 곡률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곡률이 만들어내는 첫 번째 결정적인 경계, 즉 사건의 지평선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야기했던 별의 심장부에서 벌어지는 핵융합과 중력 사이의 섬세한 균형을 기억하시나요? 별이 연료를 모두 소진하고 나면 핵융합의 불꽃은 꺼지고 중력의 힘만이 홀로 남게 됩니다. 이제 균형은 완전히 무너졌고 별의 운명은 피할 수 없는 하나의 방향으로 정해집니다. 바로 안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이 붕괴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극적이고 또 훨씬 더 빠릅니다. 별의 중심부, 즉 핵은 자신의 엄청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1초도 안 되는 찰나의 순간에 무자비하게 압축됩니다. 이 시간 동안 핵의 모든 물질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빽빽하게 뭉쳐집니다. 양성자와 전자는 더 이상 분리된 존재로 남아있을 수 없게 되어 서로 합쳐져 중성자로 변해버리죠. 마치 거대한 바위가 작은 조약돌로 변하듯 별의 심장은 순식간에 우주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물질 덩어리로 압축됩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처럼 순식간에 형성된 초고밀도의 핵은 너무나도 단단해서 바깥층의 물질들이 계속해서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다가 더 이상 뚫고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마치 거대한 폭포수가 단단한 바위에 부딪히듯 쏟아져 내리던 물질들은 이 압축된 핵에 부딪혀 바깥으로 튕겨나갑니다. 이 반동은 엄청난 충격파를 만들어내고 이 충격파는 별의 외부층을 폭발적으로 밖으로 밀어냅니다. 이 순간 우주에서 가장 장엄한 폭발인 초신성 슈퍼노바이 탄생합니다. 초신성 폭발은 너무나도 밝아서 한때는 이 폭발이 일어난 은하 전체의 모든 별빛을 합친 것보다 더 밝게 빛나기도 합니다. 그 빛은 수억 년 동안 우주 공간을 여행하며 아득히 먼 곳에 있는 우리에게 도달하여 이 극적인 우주의 마지막 숨결을 알려주는 것이죠. 초신성은 별의 죽음을 알리는 장엄한 불꽃놀이와 같습니다.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한 가장 격렬한 탄생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우주의 가장 신비로운 연금술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태양과 같은 보통의 별들은 핵융합을 통해 수소에서 헬륨, 탄소, 산소, 그리고 최종적으로 철까지만 만들 수 있습니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별의 내부 온도와 압력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손에 든 스마트폰에 사용된 금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목에 걸린 목걸이에 있는 금은 바로 이 순간에 만들어집니다. 초신성 폭발의 순간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열과 압력이 가해지면서 기존의 원자핵들이 서로 충돌하고 합쳐져서 철보다 훨씬 무거운 금, 백금, 우라늄과 같은 희귀한 원소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귀하고 아름다운 물질들은 초신성 폭발과 함께 우주 공간에 흩뿌려집니다. 그들은 먼 훗날의 가스구름과 합쳐져 새로운 별과 행성을 만들고 결국 우리 인간의 몸을 이루는 구성 요소가 됩니다. 당신의 손에 있는 금은 먼 옛날 아주 먼 별의 극적인 죽음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주와 얼마나 깊고도 아름답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초신성 폭발은 별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뿌려주는 우주의 거대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 장엄한 폭발이 정확히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별의 내부에서 발생한 충격파는 바깥층을 뚫고 나오면서 엄청난 양의 물질들을 우주로 흩뿌립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는 이 충격파가 별의 바깥층을 뚫고 나오기 전에
에너지를 잃고 멈춰버리는 현상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리학자들은 아주 작은 입자인 중성미자에 주목했습니다. 별의 핵이 붕괴될 때 엄청난 양의 중성미자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들은 다른 물질들과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고 별을 자유롭게 통과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수많은 중성미자들이 정지된 충격파에 미묘한 에너지를 전달하여 다시 충격파를 일으키고 폭발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확한 메커니즘은 아직도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눈으로 보는 장엄한 폭발의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들의 조용한 속삭임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가장 거대하고 파괴적인 우주의 사건이 어쩌면 가장 작고 미미한 입자들의 섬세한 춤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이 모든 파괴의 끝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남습니다. 초신성 폭발 후 남겨진 별의 핵입니다. 만약 원래 별의 질량이 우리 태양 질량의 8배보다 작았다면 그 핵은 중성자별이라는 극도로 밀도가 높은 존재가 되어 남습니다. 그러나 만약 원래 별의 질량이 훨씬 더 거대했다면 남겨진 핵의 무게는 중성자들의 압력을 이겨내고 붕괴를 계속합니다. 그 어떤 힘으로도 중력의 무자비한 승리를 막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중력은 모든 것을 한 점으로 끌어당기고 그 결과 시공간의 직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무한히 깊게 찢어지게 됩니다. 초신성 폭발은 단지 빛의 쇼가 아니라 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존재인 블랙홀의 탄생을 알리는 거대한 전조였던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붕괴가 만들어내는 첫 번째 결정적인 경계, 즉 사건의 지평선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봅시다. 초신성의 장엄한 불꽃이 사그라들고 난 뒤 우주에는 깊고도 완전한 침묵이 찾아옵니다. 만약 죽어가는 별의 질량이 충분히 거대했다면 그 중심부에 남겨진 핵은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끝없이 그리고 영원히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아인슈타인의 시공간 직물을 떠올려 보세요. 거대한 별의 핵은 이 직물을 뚫고 끝없이 아래로 가라앉는 무거운 추와 같습니다. 그 추가 가라앉으면 가라앉을수록 주변의 시공간은 점점 더 깊고 가파르게 휘어집니다. 이 휘어짐이 너무나도 극심해져서 마침내 그 어떤 것도 빠져나올 수 없는 경계선이 생겨납니다. 심지어 우주에서 가장 빠른 빛조차도 말이죠. 이 경계선을 우리는 사건의 지평선, 이벤트 호라이즌이라고 부릅니다. 사건의 지평선은 물리적인 벽이나 표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 공간에 그어진 보이지 않는 선, 돌아올 수 없는 지점입니다. 거대한 폭포를 향해 흘러가는 강물 위의 배를 상상해 보세요. 폭포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강물의 흐름이 느려서 노를 저어 강 상류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포에 가까워질수록 강물의 유속은 점점 빨라집니다. 마침내 배의 속도보다 강물의 속도가 더 빨라지는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어도 더 이상 상류로 거슬러 올라갈 수 없게 됩니다. 배는 오직 폭포를 향해서만 나아갈 수 있을 뿐이죠. 사건의 지평선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블랙홀의 중력은 시공간 자체를 블랙홀의 중심으로 끌어당기고 있는데 사건의 지평선은 이 시공간의 흐름이 빛의 속도보다 빨라지는 지점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간 모든 것은 빛을 포함하여 오직 블랙홀의 중심을 향해서만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깥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사건도 더 이상 관측할 수 없게 되고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사건도 바깥 세상에 알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크기는 오직 그 블랙홀의 질량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슈바르츠실트 반지름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만약 우리 지구를 블랙홀로 압축할 수 있다면
그 사건의 지평선은 지름이 겨우 2cm도 되지 않는 작은 구슬 크기일 것입니다. 태양을 블랙홀로 만든다면 그 지름은 약 6km 정도가 되죠. 반면에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것과 같은 초거대 질량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은 우리 태양계 전체보다도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블랙홀에 접근할 때 느끼는 경험이 그 크기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은 블랙홀에 가까이 다가가면 사건의 지평선에 도달하기도 전에 엄청난 기조력에 의해 몸이 찢어지겠지만 초거대 질량 블랙홀의 경우에는 사건의 지평선을 넘는 순간조차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치 고요한 밤바다를 항해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돌아올 수 없는 해류에 휩쓸려 들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이 돌아올 수 없는 경계선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건의 지평선을 통과한 모든 물질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그 종착지는 바로 블랙홀의 중심에 있는 특이점 싱글래리티입니다. 특이점은 블랙홀의 모든 질량이 집중되어 있는 부피가 없고 밀도가 무한대인 가상의 한 점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이곳에서는 시공간의 곡률이 무한대가 되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리 법칙이 더 이상 의미를 잃게 됩니다. 마치 잘 그려진 지도가 어느 한 지점에서 찢어져 버려서 그 너머를 더 이상 알 수 없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특이점은 우리 지식의 한계, 우리 이론의 종착역을 의미합니다. 그곳에서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녹아내리고 원인과 결과의 법칙도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학자들은 여전히 이 특이점이라는 개념에 대해 깊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과연 특이점은 실제로 존재하는 물리적 실체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이론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학적인 허상일까요? 많은 과학자들은 특이점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양자역학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양자중력 이론이라는 것이 세계와 미시 세계를 모두 아우르는 완벽한 이론을 갖게 된다면 특이점은 아마도 다른 무언가로 대체될 것입니다. 어쩌면 무한한 밀도의 한 점이 아니라 극도로 압축되었지만 여전히 유한한 크기를 가진 플랑크 별일 수도 있고, 혹은 끈 이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수많은 진동하는 끈들이 뭉쳐있는 퍼즈볼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블랙홀의 중심부는 우주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심오한 수수께끼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자연에 과연 무한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을까? 아니면 무한이라는 개념은 단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하는 임시적인 이름표에 불과한 것일까? 결국 블랙홀은 이 두 가지 신비로운 요소로 정의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결코 들여다볼 수 없는 경계선인 사건의 지평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중심부인 특이점입니다. 그것은 우주 안에 존재하는 완벽한 미스터리이며 자물쇠로 잠긴 방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결코 직접 볼 수 없지만 그 방이 주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그 존재를 짐작할 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미스터리한 공간으로 떨어져 들어가는 상상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그곳에서는 시간이 어떻게 흐르고 공간은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현실 감각이 어떻게 왜곡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블랙홀의 경계선, 즉 사건의 지평선과 그 미스터리한 중심부인 특이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물의 흐름과도 같은 그곳으로 이제 우리는 상상의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당신이 우주선을 타고 이 거대한 어둠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멀리서 바라본 블랙홀은 그저 주변의 별빛을 삼키고 있는 완벽한 검은 원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곳에 가까워질수록 당신의 경험 속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기묘하게 변하는 것은 공간이 아니라 바로 시간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중력이 시공간을 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공간의 왜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역시 중력의 영향을 받아 그 흐름이 느려지거나 빨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강물이 넓고 평탄한 곳에서는 유유히 흐르다가 좁고 가파른 협곡을 만나면 거세게 흘러내리는 것처럼 시간의 강물 또한 중력이 강한 곳에서는 더디게 흐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도 이 효과는 미약하게나마 존재합니다. 지표면에 가까울수록, 즉 중력이 더 강한 곳일수록 시간은 아주 약간 더 느리게 갑니다. 산 정상에 사는 사람의 시간은 해안가에 사는 사람의 시간보다 아주 미세하게 더 빨리 흐르는 것이죠. 물론 그 차이는 너무나도 작아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블랙홀 주변에서는 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블랙홀의 중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하기 때문에 시간의 왜곡 또한 극단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당신과 아주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에서 당신을 지켜보고 있는 친구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당신은 블랙홀을 향해 계속 나아가고 친구는 망원경으로 당신의 모습을 관찰합니다. 당신이 사건의 지평선에 가까워질수록 친구의 눈에는 당신의 모습이 점점 더 느려지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당신이 손을 흔드는 모습은 마치 슬로우 모션 비디오처럼 보이고 당신 우주선의 시계는 점점 더 느리게 똑딱거립니다. 당신이 사건의 지평선에 거의 도달했을 때 친구의 눈에 비친 당신의 모습은 거의 움직임을 멈춘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습은 점점 붉게 변하다가 이는 중력 적색편이 현상 때문입니다. 마침내 희미해져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친구의 입장에서는 당신이 사건의 지평선을 통과하는 모습을 영원히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 경계선 위에 영원히 얼어붙은 채로 남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친구의 시간 속에서 당신의 마지막 1초는 수천 년, 수백만 년 혹은 영원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경험은 어떨까요? 당신의 우주선 안에 있는 시계는 여전히 1초에 한 번씩 정상적으로 똑딱거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심장 박동도 생각의 흐름도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느껴집니다. 당신에게 시간은 전혀 느려진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창밖으로 멀리 있는 친구를 바라보면 그 친구의 움직임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친구의 시계는 펭귄처럼 맹렬하게 돌고 있고 당신이 잠시 눈을 깜빡이는 사이에 친구가 있는 우주에서는 수십 수백 년의 시간이 흘러가 버립니다. 당신이 사건의 지평선을 통과하는 그 짧은 순간 당신은 어쩌면 우주의 먼 미래를 모두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별들이 태어나고 죽고 은하들이 서로 충돌하고 우주가 서서히 늙어가는 모든 과정이 당신의 눈앞에서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이죠. 이것은 쌍둥이 역설의 가장 극단적인 예시입니다. 한 사람은 영원히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 사람은 우주의 미래를 한순간에 목격합니다. 이 기묘한 시간의 불일치는 우리에게 시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과연 현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지금과 당신 친구의 지금이 이토록 다르다면 우주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단 하나의 현재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일부 물리학자들은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블록 우주, 블록 유니버스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과거, 현재, 미래는 이미 하나의 거대한 4차원 시공간 블록 안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은 단지 우리의 의식이 이 블록의 한 단면에서 다른 단면으로 이동하면서 느끼는 환상일 뿐이라는 것이죠. 마치 영화 필름의 각 프레임이 이미 모두 존재하지만 영사기를 통해 비출 때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블랙홀은 이 시공간 블록이 극단적으로 휘어져 있는 아주 특별한 지역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시간의 본질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주의 근본적인 속성인지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로부터 나타나는 현상인지조차 말이죠. 블랙홀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시간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상대적이고 유연한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우주의 거대한 실험실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앞으로만 흐른다고 믿었던 시간의 강물은 이처럼 중력이라는 거대한 힘 앞에서 그 흐름과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사건의 지평선 너머에서는 시간이 흐르는 방향이 공간의 한 방향과 뒤섞여 모든 것이 오직 특이점을 향해서만 흐르게 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특이점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또한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이처럼 시간이 왜곡되는 경험은 우리가 블랙홀의 비밀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왜곡은 곧이어 물질 자체의 왜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극단적인 중력이 물질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즉 스파게티와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블랙홀 근처에서 시간이 어떻게 휘어지고 늘어나는지에 대한 기묘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시간의 강물이 그토록 극단적으로 변하는 곳이라면 그곳을 여행하는 물질 자체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시간의 왜곡에 이어 이제 우리는 공간의 왜곡이 물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더욱 깊고 근본적인 변화의 과정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친숙한 지구의 바다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지구의 바닷물이 주기적으로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밀물과 썰물 현상은 바로 달의 중력 때문에 일어납니다. 달의 중력은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만 달과 더 가까운 쪽의 바닷물은 더 강한 중력을 받고 달에서 더 먼 쪽의 바닷물은 더 약한 중력을 받습니다. 이 미세한 중력의 차이가 지구와 바닷물을 양쪽으로 부드럽게 늘어뜨려 밀물과 썰물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기조력 타이덜 포스이라고 부릅니다. 지구와 달 사이에서는 이 힘이 매우 부드럽고 온화하게 작용하지만 블랙홀 주변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블랙홀의 중력은 너무나도 강력하고 그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중력의 세기는 급격하게 강해집니다. 이제 당신이 발부터 블랙홀을 향해 떨어지고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당신의 발은 당신의 머리보다 블랙홀의 중심에 아주 약간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아주 작은 거리의 차이가 엄청난 중력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블랙홀은 당신의 발을 당신의 머리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힘으로 끌어당길 것입니다. 동시에 당신의 몸의 양쪽 측면은 중심으로 향하는 힘에 의해 안쪽으로 짓눌리게 됩니다. 그 결과 당신의 몸은 수직 방향으로는 길게 늘어나고 수평 방향으로는 얇게 압축됩니다. 이 과정이 계속되면서 당신은 결국 가늘고 긴 국수 가닥처럼 변해버릴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에 스파게티와 스파게티피케이션라는 다소 익살스러운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폭력적인 파괴라기보다는 물질이 휘어진 시공간에 기하하게 완전히 순응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 찢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통과하고 있는 공간 자체가 한 방향으로는 늘어나고 다른 방향으로는 수축하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몸도 그 공간의 형태를 따라 자연스럽게 변형되는 것입니다. 당신이라는 존재는 복잡한 형태를 잃고 우주에서 가장 근본적인 흐름을 따라 흐르는 하나의 가느다란 원자의 강물로 변해갑니다. 당신의 모든 역사는 하나의 긴 실이 되어 블랙홀의 중심으로 조용히 빨려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종말이라기보다는 완전한 합일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스파게티와 현상을 경험하는 방식이 블랙홀의 크기에 따라 극적으로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태양 질량의 몇 배 정도 되는 작은 블랙홀의 경우 기조력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당신은 사건의 지평선에 도달하기도 훨씬 전에 이미 가느다란 가닥으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그 경계선을 넘기도 전에 이미 당신의 존재는 원자 단위로 분해되어 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것과 같은
초거대 질량 블랙홀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 거대한 블랙홀은 질량이 너무나도 커서 사건의 지평선이 중심의 특이점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는 중력의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완만합니다. 당신은 아무런 힘도 느끼지 못한 채 고요하게 사건의 지평선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부드럽게 늘어나기 시작하여 특이점에 거의 다다랐을 때 비로소 완전한 스파게티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작은 블랙홀이 급류에 휩쓸리는 경험이라면 거대한 블랙홀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바다의 가장 깊은 곳으로 가라앉는 경험과도 같습니다. 이처럼 물질이 원자의 강물로 변해 특이점을 향해 흘러 들어갈 때 우리는 또 다른 심오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원자들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기조력은 원자를 이루는 전자와 원자핵을 분리하고 심지어 원자핵을 양성자와 중성자로 더 나아가 양성자와 중성자를 쿼크라는 더 근본적인 입자로 분해할 수 있을까요? 물질의 궁극적인 구성 요소는 무엇이며 이 극단적인 환경 속에서 그 구조는 어떻게 변형될까요? 이것은 물리학의 가장 깊은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아는 한 특이점에 가까워질수록 물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형태를 잃어버리고 그저 순수한 에너지나 정보의 형태로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물질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시공간의 극단적인 기하학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어쩌면 물질이라는 것은 단지 에너지가 특정 조건에서 잠시 띄고 있는 일시적인 형태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블랙홀은 그 모든 형태를 해체하여 가장 순수한 본질로 되돌려 보내는 우주의 거대한 용광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닐까요? 당신이라는 복잡하고 고유한 존재가 이제는 단순하고 근본적인 입자들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모든 기억과 형태를 잃고 오직 우주의 가장 깊은 법칙에 순응하며 끝없는 중심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한 해체와 흡수는 블랙홀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을 삼키고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는 절대적인 감옥. 하지만 다음 시간에 우리는 이 절대적인 어둠 속에서 새어나오는 아주 희미한 빛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스티븐 호킹이 발견한 블랙홀조차도 영원하지 않으며 아주 서서히 증발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말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블랙홀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절대적인 감옥과 같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곳은 모든 물질의 형태가 해체되고 시간의 강물이 멈춰버리는 우주의 가장 완전한 어둠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1974년 영국의 위대한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이 완벽한 그림에 아주 미세한 균열을 냈습니다. 그는 블랙홀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완벽하게 검지 않으며 아주 희미하지만 꾸준히 무언가를 방출하고 있다는 놀라운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이 이론은 우주의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를 해결하려 시도하면서 동시에 더 깊은 또 다른 미스터리를 낳았습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양자진공 퀀툼 바춤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곳에도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우주의 모든 공간은 끊임없이 들끓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 동안 입자와 반입자 쌍이 쌍으로 생성되었다가 다시 서로를 만나 한순간에 사라지는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이 입자 반입자 쌍들은 너무나도 짧은 순간만 존재하기 때문에 가상 입자라고 불립니다. 마치 조용한 연못 표면에서 끊임없이 생겨났다 사라지는 미세한 거품들처럼 말이죠. 이들은 에너지를 빌려 생겨났다가 다시 에너지를 반납하며 사라지는 우주의 가장 조용한 속삭임입니다. 그런데 이 가상 입자쌍이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바로 근처에서 생겨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연못의 거품이
폭포의 경계선에서 생겨난 것처럼요. 한 입자는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 블랙홀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그 짝이 되는 다른 입자는 바깥으로 탈출하여 진짜 입자가 됩니다. 이 탈출한 입자는 에너지를 가지고 블랙홀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이 에너지는 어디에선가 와야만 합니다. 그 에너지는 다름 아닌 블랙홀의 질량으로부터 공급됩니다. 블랙홀은 탈출한 입자에게 에너지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그 대가로 자신의 질량을 아주 미세하게 잃게 되는 것이죠. 마치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서 도망가고 그 돈을 갚기 위해 당신이 가지고 있던 물건이 사라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블랙홀은 아주 미세한 열복사 형태의 입자들을 끊임없이 방출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호킹 복사, 호킹 레디에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발견은 혁명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빨아들이기만 한다고 생각했던 블랙홀이 사실은 아주 느리게나마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블랙홀이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 증발하여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주의 가장 완벽한 감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스로 녹아내리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 과정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느립니다. 우리 태양 질량과 같은 블랙홀이 호킹 복사를 통해 완전히 증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우주의 현재 나이보다도 훨씬 더 깁니다. 거의 무한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그 존재를 마감하는 것이죠. 이처럼 거대한 블랙홀은 수조 안이 수억 년 동안 존재하며 우주의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질량이 작을수록 호킹 복사는 더 활발해집니다. 아주 작은 블랙홀, 예를 들어 산의 질량을 가진 블랙홀은 우주의 나이보다 훨씬 짧은 시간 내에 증발할 것이며 그 마지막 순간에는 거대한 에너지를 방출하며 장엄하게 폭발할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극적인 종말을 보여주는 우주의 마지막 불꽃놀이가 될 것입니다. 이 호킹 복사 이론은 우주의 가장 깊은 미스터리 중 하나를 낳았습니다. 바로 블랙홀 정보 역설, 블랙홀 인포메이션 파라독스입니다. 양자역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는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정보도 완전히 파괴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보는 복사되거나 변형될 수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불에 타버린 책의 재를 분석하면 그 책에 담겨 있던 모든 정보를 이론적으로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블랙홀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결국 호킹 복사를 통해 증발해버립니다. 호킹 복사는 어떤 종류의 물질이 블랙홀 안으로 들어갔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블랙홀 안으로 들어간 모든 입자에 대한 정보는 어디로 사라지는 것일까요? 만약 정보가 완전히 파괴된다면 이는 양자역학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하지만 정보가 파괴되지 않는다면 그 정보는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 남아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물리학계의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였으며 한때 스티븐 호킹 자신도 정보가 파괴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중에 자신의 의견을 바꾸었죠. 사실 우리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정보가 호킹 복사에 아주 복잡한 방식으로 새겨져서 우리가 아직 그 암호를 해독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정보가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에 아주 미세하게 마치 홀로그램처럼 새겨져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블랙홀 정보 역설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라는 두 기둥이 서로 충돌하는 지점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물리 법칙들 중 하나가 틀린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 우주의 근본적인 진실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이 미스터리는 블랙홀이 단순히 우주의 괴물이 아니라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을 간직한 신비로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정보 역설의 문제를 조금 더 철학적인 관점에서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블랙홀이 영원하지 않으며 호킹 복사라는 희미한 속삭임을 통해 서서히 증발한다는 놀라운 사실과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이 희미한 빛은 우리에게 더 깊은 어둠, 즉 정보 역설이라는 거대한 미스터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이 역설의 중심에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질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블랙홀 안으로 사라진 모든 것들의 이야기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의 무게를 이해하기 위해 우주를 하나의 거대한 도서관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이 도서관에는 우주가 시작된 이래로 존재했던 모든 입자들의 이야기가 담긴 책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각 입자의 위치, 속도 스핀과 같은 모든 정보가 이 책들 속에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죠. 양자역학이라는 이 도서관의 엄격한 규칙은 단 하나의 글자도, 단 하나의 책도 영원히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책이 찢어지거나 다른 책과 합쳐질 수는 있어도 그 안에 담긴 근본적인 정보는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물리세계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 중 하나이며 원인과 결과라는 법칙의 기반이 됩니다. 오늘의 우주를 완벽하게 이해한다면 어제의 우주를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이죠. 그런데 이 거대한 도서관 한가운데에 블랙홀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소각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이 소각로 안으로 던져 넣으면 그 책은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사라져 다시는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 이 소각로가 호킹 복사를 통해 서서히 타서 없어지면 남는 것은 원래 책의 내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저 무작위적인 열과 빛뿐인 것처럼 보입니다. 책 속에 담겨있던 아름다운 시와 심오한 철학, 즉 모든 정보가 영원히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정보 역설의 핵심입니다. 만약 정보가 정말로 파괴될 수 있다면 그것은 이 우주 도서관의 가장 신성한 규칙을 어기는 것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됩니다. 과거가 현재의 원인이 되지 못하고 현재로부터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근본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우주를 의미하게 되니까요.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수십 년간 수많은 물리학자들이 고민해왔고 그 과정에서 아주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아이디어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홀로그래피 원리, 홀로그래픽 프린시플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가 소각로에 던져 넣은 책의 정보가 재가되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가 소각로의 표면에 아주 복잡한 형태로 새겨진다고 제안합니다. 마치 3차원 입체 영상의 모든 정보가 2차원의 얇은 필름에 기록되는 홀로그램처럼 말이죠. 이 원리에 따르면 블랙홀 안으로 떨어진 모든 3차원 물질의 정보는 사실 블랙홀 내부가 아닌 그 경계면인 2차원의 사건의 지평선 위에 완벽하게 보존됩니다. 정보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경계면에 암호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블랙홀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홀로그래피 원리를 우주 전체로 확장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3차원 우주가 사실은 저 멀리 우주의 경계면에 존재하는 2차원 평면에서 투사된 홀로그램일지도 모른다는 놀랍고도 시적인 상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깊이와 부피감은 어쩌면 더 근본적인 실체의 그림자일 뿐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아직 증명되지 않은 가설이지만 정보 역설이라는 깊은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정보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양자역학의 규칙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설령 이 홀로그래피 원리가 사실이라고 해도 우리에게는 또 다른 철학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사건의 지평선 위에 암호화된 정보는 너무나도 복잡하게 뒤섞여 있어서 현실적으로 그것을 해독하고 원래의 책 내용을 복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읽을 수 없는 책은 과연 파괴된 책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일까요? 존재하지만
결코 접근할 수 없는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 정보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과학의 영역을 넘어 존재와 인식의 본질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어쩌면 우주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모든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저 그 이야기의 희미한 그림자만을 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블랙홀은 우리에게 여전히 답보다 더 많은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블랙홀의 정보 역설은 우리에게 우주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묘하고 신비로운 곳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그것은 단순히 텅 빈 공간과 물질의 집합이 아니라 이야기와 정보로 짜인 거대한 직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블랙홀이라는 하나의 존재에 대해 깊이 파고들었다면 이제는 시선을 조금 더 넓혀보려 합니다. 우주에는 이러한 블랙홀들이 수없이 많이 존재하며 특히 은하의 중심부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블랙홀들이 자리 잡고 우주 전체의 역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거대한 우주의 지배자들, 즉 초거대 질량 블랙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블랙홀의 경계면에서 펼쳐지는 정보의 역설이라는 심오한 미스터리를 탐험했습니다. 마치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이 담긴 그러나 영원히 읽을 수 없는 책과도 같았죠. 이제 우리는 그 미시적이고 철학적인 세계에서 잠시 눈을 돌려 우주라는 거대한 지도를 펼쳐보려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수 은하,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수십억 개의 다른 은하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거대 은하들의 심장부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별의 죽음으로 만들어진 블랙홀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존재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우리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 슈퍼매시브 블랙홀이라고 부릅니다. 별 질량 블랙홀이 태양 질량의 수십 배 정도인 것에 반해 초거대 질량 블랙홀은 그 이름처럼 태양 질량의 수백만 배에서 수십억 배에 달하는 엄청난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우주에 떠다니는 하나의 천체가 아니라 은하의 탄생과 진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은하의 심장이자 중력에 닫힙니다. 만약 별 질량 블랙홀이 깊고 어두운 우물이라면 초거대 질량 블랙홀은 은하라는 거대한 바다 전체를 소용돌이치게 만드는 중심의 거대한 폭풍과도 같습니다. 이 거인의 막대한 중력은 은하 중심부에 수많은 별들을 붙잡아 두고 은하 전체의 구조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속한 은하수 은하 역시 그 중심에 이 거대한 지배자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의 중심은 궁수자리 방향에 위치해 있으며 두꺼운 가스와 먼지 구름에 가려져 있어 가시광선으로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천문학자들은 그곳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존재할 것이라고 짐작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적외선 망원경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마침내 그 먼지 장막을 뚫고 은하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천문학자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한 점을 중심으로 마치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돌듯 빠르고도 완벽한 타원 궤도를 그리며 공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S2라고 불리는 별은 불과 16년 만에 이 보이지 않는 중심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는 태양계의 명왕성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248년이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눈 깜짝할 사이와도 같은 시간입니다. 이 별들의 춤은 우리에게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케플러의 법칙에 따라 별들의 궤도와 속도를 계산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그 보이지 않는 중심점의 질량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곳에는 태양보다 약 400만 배나 더 무거운 무언가가 우리 태양계보다도 훨씬 작은 공간 안에 밀집해 있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빛을 내지 않으면서 그토록 엄청난 질량을 가진 존재는 단 하나, 바로 초거대 질량 블랙홀뿐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수십 년에 걸친 끈기 있는 관측과 계산이 이루어낸 위대한 과학적 승리였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의 춤을 통해 우리 은하의 심장에 잠들어 있는 거인을 마침내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 블랙홀에는 궁수자리 A스타 사기타리옷 RMG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인들은 언제나 조용히 잠들어 있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주변의 가스나 별들이 블랙홀의 중력에 이끌려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 이들은 우주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존재로 깨어납니다. 빨려 들어가는 물질들은 블랙홀 주변에서 강착 원반 아크리션 디스크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를 형성하는데, 이 원반 안에서 물질들은 서로 마찰하며 엄청난 온도로 가열됩니다. 그 온도는 수백만 도에 달하며 너무나도 밝은 빛을 내뿜어 은하 전체의 모든 별빛을 합친 것보다도 더 밝게 빛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경이로운 천체를 퀘이사 콰살라고 부릅니다. 퀘이사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깨어나 포효하는 모습이며 우주의 가장 먼 곳에서도 관측될 만큼 강력한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이 에너지는 때로는 은하 전체에 영향을 미쳐 새로운 별의 탄생을 돕기도 하고, 반대로 너무 강력한 에너지가 주변의 가스를 모두 날려버려 별의 탄생을 멈추게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초거대 질량 블랙홀은 은하의 운명을 좌우하는 강력한 엔진의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하의 중심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들을 보며 과학자들은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혔습니다. 이 거인들은 대체 어떻게 태어난 것일까요? 별의 죽음으로 만들어지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더욱 놀라운 것은 우주가 탄생한 지 불과 몇천 년밖에 되지 않은 아주 먼 옛날의 우주에서도 이미 이 거대한 블랙홀들이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수십억 배의 태양 질량을 가진 거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아직 명확한 답은 없지만 몇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최초의 별들이 뭉쳐서 씨앗 블랙홀을 만들고 그것이 주변 물질을 끊임없이 집어삼키며 빠르게 성장했다는 이론입니다. 또 다른 가설은 거대한 가스구름이 별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붕괴하여 거대한 블랙홀이 되었다는 직접 붕괴 이론입니다. 이것은 우주론의 가장 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과연 은하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중심에 블랙홀이 생긴 것일까요? 아니면 블랙홀이 먼저 씨앗처럼 자리를 잡고 그 주변으로 별과 가스가 모여들어 은하가 만들어진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아직 그 답을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둘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함께 성장해온 뗄 수 없는 우주적 동반자 관계일지도 모릅니다. 이 거대한 심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라는 집을 설계한 건축가이자 그 안의 질서를 유지하는 조용한 지배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거인들이 서로 만나 합쳐질 때 우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들이 시공간에 남기는 보이지 않는 메아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은하의 중심에 거대하게 자리 잡고 그 운명을 지배하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은하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섬 우주이듯 이 거인들은 그 섬의 조용한 심장이자 때로는 포효하는 엔진이었죠. 그런데 우주는 정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은하들은 서로의 중력에 이끌려 서서히 다가가고 수억 년에 걸쳐 하나로 합쳐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두 은하가 충돌할 때 그 중심에 있던 거대한 블랙홀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새로운 은하의 중심에서 서로를 향해 거부할 수 없는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서로의 주위를 돌며 나선형으로 서서히 가까워지다가 마침내 마지막 순간에는 빛의 속도에 가까운 엄청난 속도로 충돌하여 하나의 더 거대한 블랙홀로 합쳐집니다. 이 순간 우주에서 가장 격렬하고 장엄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우주에 보이지 않는 메아리를 남깁니다. 이 메아리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 한번 아인슈타인이 묘사했던 시공간이라는 유연한 직물을 떠올려야 합니다. 조용한 연못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퍼져나가듯 이 시공간 직물 위에서 거대한 질량을 가진 물체가 격렬하게 움직이면 시공간 자체에 잔물결이 생겨나 우주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이 시공간의 잔물결을 우리는 중력파 Gravitational Wave라고 부릅니다. 중력파는 빛처럼 공간을 통과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공간과 시간 그 자체가 출렁이는 현상입니다. 중력파가 당신을 통과한다면 당신은 아주 미세하게 한 방향으로 늘어났다가 다른 방향으로 수축하는 것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변화는 너무나도 미미해서 결코 느낄 수 없지만 그 파동은 우주에서 가장 격렬했던 사건의 기억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100여 년 전 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이 중력파의 존재를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파동이 너무나도 미약해서 인류가 결코 직접 검출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개의 블랙홀이 합쳐지는 것과 같은 엄청난 사건조차도 수억 광년 떨어진 우리에게 도달했을 때에는 그 파동이 거의 감지할 수 없을 만큼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의 예언 이후 거의 한 세기 동안 중력파는 이론 속에만 존재하는 유령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쌍성 펄서의 궤도 변화를 통해 중력파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확인했지만 그 누구도 시공간의 출렁임을 직접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2015년 9월 14일 인류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에 있는 두 개의 라이고 중력파 검출기가 역사상 최초로 중력파 신호를 직접 검출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라이고는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긴 팔을 가진 엘자 모양의 거대한 장치입니다. 그 원리는 아주 정교하면서도 단순합니다. 레이저 빛을 둘로 나누어 양쪽 팔끝에 있는 거울로 보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여 합칩니다. 평소에는 두 빛이 정확하게 상쇄되어 아무런 신호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력파가 지나가면 한쪽 팔은 미세하게 늘어나고 다른 쪽 팔은 수축하여 두 빛의 경로에 미세한 차이가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 빛들이 완벽하게 상쇄되지 않아 신호가 검출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세한 차이란 원자핵의 크기보다도 수천 배나 더 작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정밀한 측정 장치인 셈이죠. 그날 아침 수십 년간의 노력 끝에 막 가동을 시작한 라이고의 과학자들은 믿을 수 없는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주파수와 진폭이 점점 높아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뚝 끊어지는 아주 짧고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이 신호를 소리로 변환하면 삑 하고 올라가는 처프치읍 음처럼 들렸습니다. 놀랍게도 이 신호의 파형은 이론 물리학자들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측했던 두 개의 블랙홀이 충돌하고 합쳐질 때 발생하는 중력파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신호를 분석하여 그 근원을 추적했습니다. 약 13억 년 전 13억 광년 떨어진 머나먼 은하에서 태양 질량의 약 29배와 36배인 두 개의 블랙홀이 서로를 향해 돌진하여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이 찰나의 순간에 두 블랙홀의 질량, 일부 태양 질량의 약 3배가 순수한 에너지로 변환되어 중력파의 형태로 우주 공간에 방출되었습니다. 그 순간 방출된 에너지의 양은 관측 가능한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이 내뿜는 빛을 합친 것보다도 더 강력했습니다. 13억 년의 긴 여행 끝에 마침내 지구에 도달한 이 시공간의 메아리를 우리는 마침내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발견은 단순히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증명한 것을 넘어 우리에게 우주를 탐험하는 완전히 새로운 감각을 선사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오직 빛, 즉 전자기파를 통해서만 우주를 바라보아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중력파를 통해 우주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빛은 가스와 먼지에 의해 가려지거나 흡수될 수 있지만 중력파는 모든 것을 통과하여
우주의 가장 깊고 격렬한 사건의 소식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해 줍니다. 이것은 마치 평생 조용한 오케스트라 연주를 눈으로만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웅장한 음악을 귀로 직접 듣게 된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껏 무엇을 놓치고 있었을까요? 이 새로운 감각은 우리에게 수많은 미스터리에 대한 해답을 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중력파를 통해 초신성 폭발의 가장 깊은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혹은 중성자별의 내부는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지 직접 들여다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주가 탄생한 빅뱅의 순간에 발생했을지도 모르는 원시 중력파의 희미한 배경 소음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우주의 가장 첫 순간을 직접 들여다보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우주를 인식하는 새로운 감각을 얻게 됨에 따라 현실과 그 속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우리는 더 이상 우주의 조용한 관객이 아니라 그 가장 깊은 리듬에 귀를 기울이는 청취자가 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시공간의 구조를 더욱 깊이 파고들어 블랙홀이 어쩌면 우주의 다른 지점 혹은 다른 우주로 가는 비밀스러운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상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블랙홀이 충돌하며 남기는 시공간의 메아리, 즉 중력파를 통해 우주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경이로운 사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새로운 감각은 우리에게 우주의 지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역동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었죠. 우리가 지금까지 탐험해온 블랙홀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종착역 이야기의 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종착역이 사실은 다른 곳으로 향하는 비밀스러운 환승역이라면 어떨까요?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품고 있는 가장 기묘하고도 매혹적인 상상, 바로 웜홀의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웜홀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다시 한번 시공간을 거대한 종이 한 장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종이의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으로 개미 한 마리가 걸어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개미는 종이의 표면을 따라 긴 거리를 기어가야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 종이를 반으로 접어서 개미가 출발하려는 지점과 도착하려는 지점을 맞닿게 한 다음 그 사이를 연필로 뚫어 작은 구멍을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개미는 더 이상 먼 길을 돌아갈 필요 없이 그 작은 구멍을 통해 순식간에 반대편으로 건너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종이를 뚫고 지나가는 지름길, 이것이 바로 웜홀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웜홀은 우주의 두 개의 다른 지점을 연결하는 가상의 터널, 시공간의 지름길인 셈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웜홀이라는 개념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방정식을 풀다가 자연스럽게 발견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블랙홀의 수학적 해법을 연구하던 중 그 해법이 블랙홀이라는 입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뱉어내는 출구의 존재 또한 예측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입구와 출구를 연결하는 통로가 바로 웜홀, 혹은 아인슈타인 로젠 다리라고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순수한 수학적 관점에서 보면 블랙홀은 어쩌면 웜홀의 한쪽 입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사실은 상상도 못할 다른 곳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시작점일 수 있다는 시적인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아름다운 수학적 꿈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로젠 다리는 극도로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이 웜홀은 형성되는 바로 그 순간 빛조차도 통과할 시간을 주지 않고 순식간에 붕괴해버립니다. 마치 다리를 건너려고 발을 내딛는 순간 그 다리가 사라져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스러운 통로를 열어두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방법은 없을까요? 이론 물리학자들은 한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바로 특이 물질, 엑소틱 매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이 물질이란 우리가 아는 모든 일반적인 물질과 달리 음의 에너지 또는 음의 질량을 가진 가상의 물질입니다.
일반적인 물질이 중력을 통해 서로를 끌어당긴다면 이 특이 물질은 반중력처럼 작용하여 시공간을 밀어내는 효과를 냅니다. 만약 이 특이 물질을 충분히 모아 웜홀의 입구에 배치할 수 있다면 그 반중력 효과가 웜홀이 붕괴하려는 것을 막아주어 통로를 안정적으로 열어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특이 물질은 지금까지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으며 어쩌면 자연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념은 우리에게 우주의 법칙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묘한 가능성들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인류가 언젠가 이 특이 물질을 발견하거나 만들어내어 안정적인 웜홀을 열 수 있게 된다면 그 통로의 반대편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것은 과학을 넘어 가장 깊은 철학적 질문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웜홀은 단순히 우주 안의 두 지점을 연결하는 지름길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일까요? 어쩌면 웜홀은 수백만 광년 떨어진 안드로메다 은하로 우리를 순식간에 데려다 줄 수도 있습니다. 인류의 탐험 영역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넓어지겠죠. 더 나아가 웜홀의 한쪽 입구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였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등의 조작을 통해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타임머신을 만드는 것 또한 이론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할아버지 역설과 같은 수많은 시간 여행의 역설들을 낳게 됩니다. 우주의 법칙은 과연 과거를 바꾸는 행위를 허용할까요? 아니면 어떤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보호할까요? 어쩌면 웜홀의 반대편은 우리 우주가 아닌 완전히 다른 물리 법칙과 역사를 가진 또 다른 평행 우주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웜홀은 우리에게 우주의 지형, 즉 위상수학이 우리가 보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여기와 저기라는 개념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숨겨진 연결 통로를 통해 언제든 뒤바뀔 수 있는 상대적인 개념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웜홀은 아직까지는 물리학의 법칙이 들려주는 한편의 아름다운 만약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밀 통로가 실제로 존재하든 그렇지 않든 그 가능성을 사색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상상력은 우주의 경계를 넘어 확장됩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블랙홀이 어쩌면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는 입구일 수 있다는 생각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탐험할 화이트홀이라는 개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웜홀의 출구이자 블랙홀의 완벽한 반대 존재인 그 미스터리한 우주의 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블랙홀이 시공간을 잇는 비밀 통로, 즉 웜홀의 입구일지도 모른다는 매혹적인 상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입구가 있다면 그 반대편에는 반드시 출구가 있어야만 하겠죠. 이야기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블랙홀이 사실은 다른 곳으로 이어지는 문이었다면 그 문 너머의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블랙홀의 완벽한 거울상, 바로 화이트홀, 화이트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이트홀은 그 이름처럼 블랙홀의 모든 속성을 정반대로 뒤집어 놓은 존재입니다. 블랙홀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아무것도 내보내지 않는 우주의 가장 강력한 진공청소기라면 화이트홀은 모든 것을 뱉어내고 그 어떤 것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우주의 신비로운 샘물과도 같습니다.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이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이라면 화이트홀의 사건의 지평선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지점입니다. 화이트홀의 중심에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물질과 에너지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지만 외부의 그 어떤 것도 그 경계선을 넘어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오직 바깥으로만 향하는 일방통행의 우주적 분수대인 셈이죠. 놀랍게도 이 기묘한 화이트홀이라는 개념은 완전히 새로운 이론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블랙홀을 설명하는 바로 그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방정식 안에 이미 숨겨져 있었습니다. 화이트홀은 블랙홀 해법의 시간 역전해 타임 리버스드 솔루션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거대한 별이 붕괴하여 블랙홀이 되는 과정을
비디오로 촬영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별의 물질들이 중심으로 무너져 내리고 마침내 사건의 지평선이 형성되며 모든 빛을 삼키는 완벽한 어둠이 되는 모습이 담겨 있겠죠. 이제 이 비디오를 거꾸로 재생한다면 어떤 모습이 보일까요? 아무것도 없던 허공에서 갑자기 빛과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고 그 물질들이 뭉쳐져 거대한 별을 형성하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장면이 펼쳐질 것입니다. 바로 이 비디오를 거꾸로 재생한 것과 같은 현상이 화이트홀입니다. 수학적으로는 완벽하게 가능하며 블랙홀만큼이나 타당한 방정식의 해답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거대한 미스터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블랙홀은 거대한 별의 죽음이라는 명확한 형성 과정이 있고 우리는 실제로 우주에서 수많은 블랙홀 후보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화이트홀은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주에서 화이트홀처럼 보이는 현상을 단 한 번도 관측한 적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으로는 화이트홀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지 설명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별이 붕괴하면 블랙홀이 되지만 그 반대의 과정, 즉 화이트홀이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과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우리 우주에 화이트홀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우주가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그곳에 존재했어야만 합니다. 수학의 세계에서는 블랙홀과 화이트홀이 동등한 쌍둥이 형제이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의 우주에서는 어째서인지 블랙홀만이 태어나고 화이트홀은 태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쩌면 우리가 단 하나의 거대하고 유일무이한 화이트홀 사건을 목격했을지도 모른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138억 년 전의 빅뱅입니다. 빅뱅은 부피가 없고 밀도가 무한대인 하나의 특이점에서 우리 우주의 모든 시공간과 물질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뿜어져 나온 사건입니다. 이는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고 모든 것을 뱉어내기만 하는 화이트홀의 정의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어쩌면 우리 우주 자체가 거대한 화이트홀의 폭발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닐까요? 물론 이것은 아직 추측의 영역에 있는 시적인 비유에 가깝지만 이 상상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과 이 미스터리한 천체를 연결시켜 줍니다. 결국 화이트홀의 미스터리는 우리를 시간의 화살, Arrow of Time이라는 더 깊고 철학적인 문제로 이끕니다. 왜 시간은 항상 과거에서 미래로만 흐르는 것처럼 보일까요?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포함한 대부분의 근본적인 물리 법칙들은 시간을 거꾸로 돌려도 똑같이 성립합니다. 즉, 물리 법칙 자체에는 시간의 방향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세계에서는 명백한 시간의 방향성이 존재합니다. 컵은 깨지지만 깨진 컵의 조각들이 저절로 모여 다시 원래의 컵이 되지는 않죠. 우주의 무질서도, 즉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블랙홀은 별이라는 질서 있는 구조가 붕괴하여 만들어지는 엔트로피가 극도로 높은 상태이므로 우주의 이러한 경향과 잘 들어맞습니다. 반면에 화이트홀은 무질서한 에너지로부터 질서 있는 물질을 뿜어내는 것처럼 보이므로 엔트로피 법칙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우리의 우주는 시간을 거꾸로 돌린 것 같은 화이트홀 대신 시간을 따라 순방향으로 흐르는 블랙홀만을 선택한 것처럼 보일까요? 왜 우주의 법칙은 대칭적인데 우주의 현실은 비대칭적인 것일까요? 이것은 현대 물리학이 마주한 가장 심오한 질문 중 하나입니다. 화이트홀은 비록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그 개념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시간의 본질과 우주의 근본적인 비대칭성에 대해 고찰하게 만드는 완벽한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우주가 택하지 않은 길 존재할 수도 있었지만 존재하지 않는 현실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얼마나 특별하고 신비로운 곳인지를 역설적으로 알려주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심지어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사색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보이지 않는 블랙홀을 보는 또 다른 기발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중력이 빛을 휘게 만드는 거대한 우주 렌즈 현상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블랙홀의 완벽한 거울상이자 우리 우주가 택하지 않은 길이었을지도 모르는 화이트홀에 대해 이야기하며 수학의 세계에 존재하는 완벽한 대칭과 우리가 사는 현실의 미묘한 비대칭성에 대해 고찰했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거나 어쩌면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것들을 사색하는 여정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직접 볼 수 없다면 그것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블랙홀은 그 이름처럼 빛을 내지 않기 때문에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주변에 남겨진 흔적을 통해 그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 중 가장 아름답고 극적인 것이 바로 중력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우주 렌즈 현상입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 한번 시공간이 유연한 직물이라는 아인슈타인의 비유로 돌아가야 합니다. 빛은 이 직물을 따라 가장 빠른 경로로 직진하지만 블랙홀이나 은하단처럼 거대한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으면 그 주변의 시공간이 깊게 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휘어진 공간을 지나가는 빛의 경로 역시 함께 휘어지게 되죠. 마치 유리로 만든 돋보기가 빛을 굴절시켜 상을 확대하거나 왜곡시키는 것처럼 거대한 중력은 시공간 자체를 렌즈처럼 사용하여 그 뒤편에서 오는 빛을 휘게 만듭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력 렌즈, 그래비테이셔널 렌스 효과라고 부릅니다. 우주는 스스로의 법칙을 이용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대한 광학 실험실을 만들어낸 셈입니다. 이 중력 렌즈 효과는 관측하는 우리 렌즈 역할을 하는 천체, 그리고 그 뒤편의 광원이 어떻게 정렬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만약 정렬이 완벽에 가까울 경우 우리는 강한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불리는 아주 기이하고 아름다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고리 아인슈타인 링입니다. 관측자와 렌즈 천체, 그리고 그 뒤에 먼 은하가 거의 완벽한 일직선상에 놓이게 되면 뒤편 은하에서 온 빛이 렌즈 천체의 중력에 의해 사방으로 휘어져 우리 눈에는 마치 고리 모양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 떠있는 천상의 후광처럼 신비롭고 완벽한 원형의 빛입니다. 우리는 그 고리 모양의 빛을 통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렌즈 천체의 존재와 그 너머에 숨겨진 은하의 모습을 동시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아름다운 현상은 아인슈타인의 십자가, 아인슈타인 크로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렌즈 역할을 하는 은하 뒤편에 퀘이사와 같이 아주 밝고 작은 광원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퀘이사에서 출발한 빛이 렌즈 은하의 중력장을 통과하면서 여러 개의 다른 경로로 휘어져 우리에게 도달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마치 하나의 퀘이사가 아니라 4개의 서로 다른 퀘이사가 십자가 모양으로 배열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4개의 빛은 모두 같은 퀘이사에서 출발한 빛이며 단지 우리에게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경로마다 미세하게 다를 뿐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막의 신기루처럼 우주가 만들어낸 하나의 장엄한 착시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 우주적 신기루를 통해 빛을 내지 않는 렌즈 은하의 질량 분포를 연구하고 그 너머에 있는 퀘이사의 본질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천체들의 정렬은 이렇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약한 중력 렌즈 현상은 훨씬 더 미묘합니다. 뒤편에 있는 은하들의 모습이 눈에 띄게 왜곡되지는 않고 그저 아주 약간씩 한 방향으로 길쭉하게 늘어나 보이는 정도입니다. 개별 은하 하나하나의 변화는 너무나도 작아서 거의 알아챌 수 없지만 천문학자들은 특정 지역에 있는 수천 수만 개의 은하들의 형태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미세한 왜곡의 패턴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 패턴을 통해 그 지역에 있는 전체 질량의 분포 지도를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중력 렌즈는 우리에게 우주의 가장 큰 미스터리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약한 중력 렌즈 효과를 이용해 그려낸 질량 지도는 우리가 망원경으로 보는 별과 은하들의 분포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지도에는 빛을 내는 천체들이 없는 텅 빈 공간에도 엄청난 양의 질량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암흑 물질, Dark Matter의 존재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암흑 물질은 우리가 아는 어떤 종류의 빛과도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질량을 가지고 중력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중력 렌즈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물질의 중력이 빛에 남긴 미세한 흔적을 읽어내는 도구인 셈입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전체 물질의 약 85%가 이 미스터리한 암흑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는 중력 렌즈를 통해 이 암흑 물질이 우주 전체에 거미줄처럼 퍼져 있는 우주 거대 구조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인식과 현실에 대한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우주는 사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대부분은 우리의 감각으로는 인지할 수 없는 어둠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중력 렌즈는 우리에게 빛을 보는 감각을 넘어 우주의 무게를 느끼는 새로운 감각을 부여해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의 구조 속에 숨겨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의 거대한 구조를 읽어내는 방법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줍니다. 현실은 우리가 즉각적으로 인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하며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보이는 것 너머의 미세한 흔적과 그림자를 읽어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이 모든 우주의 경이로운 현상들, 특히 블랙홀이 우리의 존재와 어떻게 궁극적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중력 렌즈라는 우주의 거대한 돋보기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의 지도를 그리는 경이로운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너머에 우리가 감각하지 못하는 거대한 현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죠. 우리의 여정은 별의 탄생과 죽음에서 시작하여 시간과 공간의 왜곡을 지나 은하의 심장과 시공간의 메아리를 거쳐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거대하고 신비로운 우주의 현상들은 지금 여기 잠들기 위해 눈을 감고 있는 우리 자신과 과연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의 초반에 우리는 모두 별의 먼지라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당신의 몸을 이루는 탄소와 산소 혈액 속의 철분은 모두 먼 옛날 이름 모를 별의 심장에서 만들어져 그 별의 장엄한 죽음과 함께 우주 공간으로 흩뿌려진 것들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간과했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낸 거대한 별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그들은 자신의 유산으로 종종 블랙홀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재료를 선물한 바로 그 초신성 폭발은 동시에 우주의 가장 깊은 어둠인 블랙홀을 탄생시키는 산고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생명과 죽음 창조와 파괴는 이처럼 우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의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블랙홀은 우리와 동떨어진 외계의 괴물이 아니라 우리를 존재하게 한 바로 그 과정 속에서 태어난 우리의 먼 우주적 조상 혹은 형제와도 같은 존재인 셈입니다. 그 연결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은하의 중심에서 조용히 모든 것을 굽어보고 있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 궁수자리 A 스타를 기억하시나요? 그 거인은 단순히 그곳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은하 전체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 막대한 중력은 은하 중심부의 팽대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수십억 개의 별들이 혼돈에 빠지지 않고 안정된 궤도를 돌도록 이끌어줍니다. 만약 이 중심에 닻이 없었다면 우리 은하수 은하는 오늘날과 같은
아름다운 나선팔 구조를 갖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별들은 서로의 궤도를 어지럽히며 충돌하고 흩어져 우리 태양계와 같이 수십억 년 동안 안정적으로 생명을 키워낼 수 있는 환경이 결코 만들어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초거대 질량 블랙홀은 파괴자가 아니라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은하라는 거대한 집을 설계하고 그 질서를 유지해온 보이지 않는 건축가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거대한 건축가는 때로는 은하의 생태계를 조절하는 정원사의 역할도 합니다.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주변의 가스를 집어삼키며 퀘이사로 활동할 때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에너지와 제트 기류는 은하 전체에 걸쳐 은하 피드백 갈락틱 피드백이라는 현상을 일으킵니다. 이 강력한 바람은 은하의 특정 지역에 있는 거대한 가스 구름을 압축하여 새로운 별들의 탄생을 촉발하기도 합니다. 마치 정원사가 씨앗을 뿌릴 땅을 부드럽게 다져주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 바람은 은하 중심부의 가스를 너무 많이 날려버려서 별들이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태어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만약 별들이 너무 한꺼번에 많이 태어난다면 은하는 그 재료를 너무 빨리 소진하여 결국 생명 없는 사막과 같은 은하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처럼 초거대 질량 블랙홀은 은하의 별 형성 활동을 조절하는 거대한 온도 조절 장치처럼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생명이 자라나기에 적절한 환경을 수십억 년에 걸쳐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사실들은 우리를 하나의 경이롭고도 심오한 질문으로 이끕니다. 왜 우리 우주는 이토록 생명이 존재하기에 완벽하게 조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중력의 세기가 지금보다 아주 약간만 더 강했다면 우주는 빅뱅 직후에 바로 다시 붕괴해 버렸을 것입니다. 반대로 중력이 아주 약간만 더 약했다면 가스는 결코 뭉쳐져 별과 은하를 만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별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무거운 원소도 블랙홀도 그리고 우리도 존재할 수 없었겠죠. 이처럼 우주의 근본적인 상수들이 마치 면도날 위처럼 아슬아슬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현상을 우리는 미세 조정 문제, fine tuning problem라고 부릅니다. 이 미스터리에 대한 해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인류 원리 안트로픽 프린시플을 이야기합니다. 우주가 생명이 존재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질문할 우리 자신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또 다른 이들은 우리가 사는 이 우주가 유일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물리 법칙을 가진 수많은 우주들이 존재하는 다중 우주 물티버스의 일부일 뿐이라고 상상합니다. 우리는 그 무수한 우주들 중에서 아주 우연히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우주에 살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존재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 자체가 우주의 가장 깊은 법칙들과 기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블랙홀의 미스터리를 향한 우리의 긴 여정은 거울을 보듯 우리 자신을 향한 여정으로 귀결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멀고 가장 낯설고 가장 파괴적인 존재처럼 보였던 블랙홀이 사실은 우리의 기원과 존재에 가장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이 아이러니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이 우주와 분리된 관찰자가 아니라 우주의 일부이며 어쩌면 우주가 스스로를 알아가는 하나의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의 마지막 여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모든 것의 끝, 즉 우주의 종말과 그 속에서 블랙홀들이 맞이하게 될 최후의 운명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의 길고 고요했던 밤의 항해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블랙홀이 단지 파괴자가 아니라 우리 은하의 건축가이자 정원사였으며 우리의 존재가 우주의 근본적인 법칙들과 얼마나 깊고 오묘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함께 고찰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곧 우주의 이야기이며 우리의 기원은 곧 우주의 기원과 맞닿아 있었죠. 그렇다면 모든 이야기의 끝이 있듯
이 장엄한 우주의 이야기에도 마지막 장이 있을까요? 우리의 여정은 이제 시간의 끝 우주가 맞이하게 될 가장 멀고 고요한 미래를 향한 마지막 명상으로 나아갑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조년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먼 미래를 상상해 봅시다. 우주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밤하늘을 수놓았던 모든 별들은 오래전에 자신의 연료를 모두 태우고 빛을 잃었을 것입니다. 우주는 더 이상 빛나는 별들의 시대가 아닌 차갑게 식어가는 자네들의 시대, 즉 축퇴 시대, Degenerate Era를 맞이하게 됩니다. 태양과 같았던 별들은 백색화해성이 되어 희미한 잔여를 내뿜다가 결국에는 흑색화해성이라는 차가운 다이아몬드 덩어리가 될 것이고, 더 무거웠던 별들은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의 형태로 남아 우주의 어둠 속을 영원히 떠돌게 될 것입니다. 은하들은 더 이상 밝게 빛나는 나선팔을 자랑하지 않고 죽은 별들의 유령만이 떠도는 거대한 묘지와도 같을 것입니다. 이때의 우주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둡고 춥고 또 고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진정한 끝은 아닙니다. 시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계속해서 흐릅니다. 12의 30제곱년, 12의 40제곱년이라는 우리의 언어로는 거의 표현할 수 없는 시간이 흐르면 우주에는 더욱 근본적인 변화가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많은 대통일 이론들은 양성자가 사실은 영원히 안정적인 입자가 아니며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결국 붕괴하여 더 가벼운 입자들과 빛으로 변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만약 이 양성자 붕괴가 사실이라면 우주에 남아있던 모든 물질적 구조물들, 즉 백색화해성 중성자별 행성, 그리고 먼지들조차도 서서히 증발하듯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단단했던 다이아몬드 별은 한때 존재했다는 흔적도 없이 희미한 에너지의 바다로 녹아내리고 우리가 알던 모든 형태의 물질은 그 의미를 잃게 됩니다. 이 기나긴 블랙홀 시대, 블랙홀 에라가 되면 우주에서 의미 있는 구조를 가진 존재는 오직 블랙홀만이 남게 됩니다. 우주는 이제 텅 빈 공간과 그 공간을 지배하는 고독한 블랙홀들의 왕국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블랙홀조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스티븐 호킹이 우리에게 알려주었듯 블랙홀은 호킹 복사를 통해 아주 서서히 그러나 끊임없이 자신의 질량을 우주로 되돌려 보냅니다. 블랙홀 시대가 수십억 수조년 동안 계속되는 동안 비교적 가벼웠던 별 질량 블랙홀들은 이미 오래전에 증발하여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은하의 심장을 지키던 거대한 초거대 질량 블랙홀들 뿐입니다. 하지만 그 거인들조차도 시간 앞에서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199년, 즉 15의 100제곱년이라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시간이 흐르면 우주에서 가장 거대했던 블랙홀들마저 자신의 마지막 질량을 모두 뿜어내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주의 마지막 등불이 꺼지는 순간이죠. 이 마지막 증발은 우주가 내쉬는 가장 길고 가장 조용하고 가장 희미한 마지막 한숨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블랙홀이 사라지고 난 뒤에 우주 암흑시대 닥 에라가 찾아옵니다. 이때 우주는 거의 완벽한 무우의 상태에 가깝습니다. 모든 별과 물질, 그리고 블랙홀마저 사라진 우주는 극도로 차갑고 어둡고 텅 비어 있습니다. 그저 공간을 균일하게 채우고 있는 극저온의 광자들과 경입자들의 희미한 바다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열적 죽음 (heat death입니다). 모든 에너지가 균일하게 퍼져 더 이상 어떤 유용한 일도 일어날 수 없는 엔트로피가 최대로 증가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의 변화도 사건도 구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상태에서는 시간의 흐름조차 그 의미를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끝난 완전한 평형과 정적의 상태입니다. 이것은 공포스러운 종말이라기보다는 모든 가능성이 소진된 뒤에 찾아오는 가장 깊고 완전한 평화 우주의 가장 긴 겨울잠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혼과도 같은 침묵이 정말로 모든 것의 끝일까요? 이 완벽한 무의 상태에서 또 다른 시작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일부 물리학자들은 여기서 가장 대담하고 희망적인 상상을 펼칩니다. 이 텅 비고 고요한 양자적 진공 속에서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 희박하지만 0이 아닌 확률로 거대한 양자 요동이 일어나 새로운 특이점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특이점은 또 다른 빅뱅을 일으켜 완전히 새로운 우주를 탄생시킬지도 모릅니다. 마치 꺼진 잿더미 속에서 아주 작은 불씨가 되살아나 새로운 세상을 불태우듯 우리의 우주 역시 영원한 순환과 재탄생의 고리 속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실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무우라는 것이 과연 안정적인 상태인지 아니면 그 자체로 항상 유유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과학을 넘어 철학의 가장 깊은 영역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우리의 길고 길었던 여정도 이제 끝을 향해 갑니다. 밤하늘의 별가루에서 시작하여 휘어진 시공간과 우주의 메아리를 지나 은하의 심장과 보이지 않는 우주의 지도를 거쳐 마침내 시간의 끝에서 우주가 맞이할 마지막 침묵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블랙홀이라는 가장 어두운 창을 통해 우주와 생명 그리고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가장 깊은 질문들과 마주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거대하고 아득한 이야기들을 잠시 내려놓고 당신의 의식을 지금 이 순간 바로 이곳으로 부드럽게 가져와 보세요. 당신의 몸을 감싸고 있는 이불의 무게를 느껴보세요. 당신의 숨결이 고요하게 들어오고 나가는 리듬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우주의 마지막 침묵처럼 당신의 방 안에도 깊고 평화로운 정적이 흐르고 있습니다. 수십억 년의 시공간을 여행했던 당신의 마음은 이제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이곳 당신의 잠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여쭤보고 싶네요. 지금 당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요? 그곳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흐르고 있나요? 오늘 밤 저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안과 평화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고요한 여정이 마음에 드셨다면 잠들기 전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통해 우리의 인연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편안히 주무세요. 나의 동반자여. 당신이 언제 어디에 있든 달콤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